대표님, 혹시 회사 주주명부를 보다가, 이 사람 누구였지? 하는 수십 년째 잠자고 있는 이름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냥 잊고 지내시는 그 명의신탁 주식이요. 사실 그게 우리 회사 전체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폭탄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는지 제가 아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첫째, 이 숨겨진 주식의 정체가 대체 뭔지 알아볼 거고요. 둘째,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한 건지, 그리고 셋째, 국세청에서 마련한 공식 해결책은 뭔지, 마지막으로 그 공식적인 방법이 안 될 때 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대표님 회사 주주명부에 있는 그 주식들, 정말 전부 대표님 것이 맞을까요? 어쩌면 수십 년간 잊고 지냈을지도 모르는 이 숨겨진 주식의 정체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괜히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다가도 갑자기 상속이나 증여 혹은 세무조사 같은 특정한 상황이 닥쳤을 때 회사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럼 명의신탁 주식, 이게 정확히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실제 주인, 그러니까 신탁자가 자기 주식을 가족이나 친구, 지인 같은 다른 사람, 즉 수탁자의 이름으로 올려둔 상태를 말해요. 내 건데 서류상으로는 남의 것처럼 되어 있는 바로 그 상태 말입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을 일부러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게 왜 지금 와서 시한폭탄이라고 불릴 만큼 위험한 문제가 된 건지 그 배경과 진짜 위험성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옛날에는요, 법인 하나 세우기가 정말 까다로웠습니다. 지금처럼 혼자서 뚝딱 회사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2001년 이전에는 최소 3명, 그 전에는 무려 7명의 발기인이 있어야만 회사를 세울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 1인 기업을 꿈꾸던 대표님들은 어쩔 수 없이 가족이나 친구 이름을 빌려서 주주 명부에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법적인 요건 말고도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업상 주주가 많아 보여야 좀 유리했던 경우도 있었고, 대표님 개인의 신용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 이름을 써야만 했던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죠. 솔직히 세금을 좀 피하려는 목적으로 쓰인 경우도 있었고요. 특히 과점주주가 되면 세금 폭탄 맞는다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불필요하게 지분을 쪼갠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좋습니다. 과거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거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 옛날엔 그랬다 쳐. 근데 그냥 이대로 쭉 두면 안 되는 건가? 과연 어떤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기서 과점주주라는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그냥 나랑 우리 가족 같은 특殊관계인 지분을 다 합쳐서 회사 지분의 50%를 넘게 가진 사람. 그러니까 사실상 그 회사의 주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과정주주가 되는 걸 피하려고 명의신탁을 시작했었죠. 자, 이 슬라이드는 정말 별표 5개짜리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명의신탁 주식을 다시 찾아오면 과점주주가 돼서 세금 폭탄 맞는다, 이런 오해가 있거든요. 핵심은 이겁니다. 원래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분, 예를 들어 40%만 갖고 있던 분이 주식을 찾아와서 60%가 되면 회사가 가진 부동산에 대해 간주취득세라는 세금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원래 내가 100% 주주였다가 잠깐 명의신탁으로 지분을 낮춘 뒤에 다시 100%로 찾아오는 경우, 이때는 과거 최고 지분율이 기준이기 때문에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가업승계를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순히 주식을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잠재적인 세금 폭탄과 소유권 분쟁이라는 위험 덩어리를 자녀에게 그대로 떠넘기는 것과 같아요. 이건 폭탄 돌리기나 마찬가지죠. 언젠가는 우리 자녀 세대에서 이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먼저 해결하기 전에 국세청에서 이 사실을 먼저 알아챘다? 그럼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원래 내야 할 세금은 저 정도인데 여기에 신고 안 했네 하면서 무신고 가산세, 세금 늦게 냈네 하면서 납부지연 가산세가 덕지덕지 붙어서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결국 숨기는 게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이제는 해결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자, 그럼 이 시한폭탄 어떻게 해치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공식적인 해결 절차를 하나 만들어두긴 했습니다. 바로 국세청의 실소유자 확인 제도라는 건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길이 굉장히 좁고 까다롭다는 겁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요, 이 4가지 요건을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충족해야 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게 3번째예요. 주식을 맡긴 사람과 이름을 빌려준 사람 둘 다 회사 설립 당시의 주주, 즉 발기인이었어야만 합니다. 회사 세우고 나서 나중에 명의신탁한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의 발목을 잡는 부분입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국세청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아, 이거 되겠다 싶으면 증빙 서류랑 같이 신청서를 내는 거죠. 그럼 국세청 약 3개월 동안 서류도 보고 필요하면 불러서 면담도 하면서 심사를 한 뒤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승인을 받으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고 드디어 주식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제도는 명예신탁이라는 사실을 국가가 인정해주는 거지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절대 아닙니다. 과거에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놨던 그 시점의 증여세, 그리고 그동안 안 냈던 것에 대한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 드시죠? 아, 나는 저 까다로운 조건에 해당 안 되는데 그럼 끝난 건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다행히도 다른 현실적인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국세청 제도가 안 된다면 이런 플랜 B들이 있는 거죠.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우리 예전에 맺었던 계약 이제 그만 끝냅시다 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주식을 사오는 방법도 있고요. 아예 명의자한테서 주식을 다시 증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카드 중 하나가 있는데 바로 대표님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직접 그 주식을 사들이는 자사주 매입이라는 방법입니다. 보시다시피 각 방법마다 세금 문제나 절차가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 핵심은요, 이 방법이 최고다 하는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우리 회사에 가장 유리할지는 내가 얼마나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지, 이름을 빌려준 그분과의 관계는 지금 어떤지, 그리고 현재 우리 회사 주식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결정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전략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으면 주식을 찾아오는 모든 행위가 그냥 맡겼던 거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여나 거래로 비춰져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가 있냐 없냐가 모든 것의 시작점인 셈이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해결을 미루면 미룰수록 회사 주식 가치는 계속 오를 거고 관련자들은 나이가 들고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질 뿐입니다. 방치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명의신탁 주식은 더 이상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명백한 리스크입니다. 여러분의 회사에 잠들어 있는 그 시한폭탄, 과연 언제까지 그냥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